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5만 3,10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548명, 완치 589만 3,628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네시아에 총 20건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며 이 중 4개의 변이 바이러스는 우려 변이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의 우려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V117, 베타 B1351, 델타 B1617.1, 그리고 오미크론 B1.152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24,438개를 무작위 검체하였으며 이후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11,246건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20여 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 4가지가 우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우려되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총 13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8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주는 자카르타로 38건입니다. 베타 변이 바이러스는 총 4개 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22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주는 자카르타로 12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총 32개 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8,67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주는 자카르타로 2,436건입니다. 그 다음은 서부자바주로 1,232건이며 뒤를 이어 발리가 4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11,246건이 발견되었으며 델타와 마찬가지로 32개 주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주는 자카르타로 6,015건이며 그 뒤를 이어 서부자바, 반텐 중부자바, 그리고 동부자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신규 감염자 수는 24일 기준 345명이며 자카르타에서 148명, 서부자바에서 57명 그리고 동부자바 25명이며 그 뒤를 반텐 발리 중부자바, 서부 파푸아, 독자카르타 북부 수마트라, 람퉁 남부 수마트라, 그리고 동부 깔리만탄 순으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내외 여행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이르랑가 대학 공중보건학부 전염병학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전파율이 1 미만으로 검사 의무를 철회해도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파율이란 코로나에 걸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1 미만은 전염이 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4월 첫째 주 전파율은 3.77이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3.77명의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뜻입니다. 전파율은 5월 셋째 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현재는 0.34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0.34명을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아동 급성 감염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관계가 적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4일까지 아동 급성 감염 의심 환자는 35명이었으나 이 중 19명의 말라리아 등 급성 감염의 원인이 드러났기에 공식적인 원인 불명 아동 급성 감염 환자는 16건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6명의 아동 환자 중 코로나의 양성을 보인 환자는 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데노바이러스가 발견된 환자는 없다며 아데노바이러스와의 관련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주재 영국 대사관은 성소수자 깃발을 영국 유니온잭 깃발과 나란히 개양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7일은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날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등에 대한 혐오를 반대하는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소수자들에게 국제질병분류 코드를 발행하여 질병 중 하나로 구분하였으나 1990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국제질병분류 코드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며 질병이 아니라고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7일은 성소수자의 날로 정하여 각 나라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옹호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영국 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깃발 개양 사진과 함께 어제 성소수자 차별 금지의 날을 맞아 깃발 개양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영국 대사관은 지난 토요일 관련 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영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깃발 개양은 1969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면책 특권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될 수 없지만 한국과의 대사관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접수국에서 적용되는 도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 어린이 급성 감염 증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난 증상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황달이 주요 증상이었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발열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졌던 어린이 급성 간염의 주요 증상은 황달, 구토, 창백함, 피로감, 그리고 설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는 어린이 급성 간염 증상은 발열, 식욕 감소, 구토, 소변 색깔 변화, 복통, 급성 설사, 피로감, 근육통입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어린이 급성 간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어린이 급성 간염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발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영국 소아과 전문의 교수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후 어린이 간염 환자가 급증했다는 1924년의 의학 보고서를 근거로 지금 퍼져가는 어린이 급성 간염 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놓이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벌리고 자발적인 격리에 들어갑니다. 이미 다양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항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자연적인 항체 생성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항체가 제대로 발생하지 못한 채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 다양한 균에 노출이 되어 급성 간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급성 환자는 450여 건 보고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급성 간염은 16건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엄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현지 가전 시장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판매량을 전년 대비 50% 늘린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일환 LG 마케팅 실장은 B2B와 B2C 시장을 동시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 인스타뷰 도어인도어 냉장고는 화면을 2번 두드려 켜는 노크온 기능을 적용, 냉장고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안을 들여다보거나 스마트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전 세계에서 100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신제품에 주기적으로 UV LED를 사용해 물이 나오는 출수구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을 최대 99.99% 없애는 산소 여과 시스템으로 각종 냄새를 제거하는 하이진 프레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전면 투명 스크린 크기를 전작 대비 23% 키워 고객의 편리성도 강화했으며 냉장고 도어 열림을 줄이고 압축기 작동을 효율화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고객들은 LG 싱큐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LG 싱큐 앱은 제품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수리나 관리가 필요할 때 알림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 이후 홈엔터테인먼트, 스마트 공기청정기 등 스마트홈 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디지털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유 생산국임에도 정제된 석유를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원유를 정제하는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일 평균 140만 배럴의 정제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영석유공사에서 정제되는 양은 일일 평균 11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매일 3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부족분을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440만 톤의 원유를 수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나이지리아에 390만 톤, 호주에 140만 톤의 원유를 수출하였습니다. 반면 정제유 제품을 수입하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연간 1025만 톤, 말레이시아에서 510만 톤, 인도로부터 130만 톤을 수입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정제유의 경우 원유가 인도네시아산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좋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여러 개의 대기업 정유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 최대 정제유 생산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쉘은 하루 50만 배럴의 정제유를 생산하며 엑손모빌은 하루 60만 배럴의 정제유를, 그리고 SRC 주롱은 하루 29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정유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유 회사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전 세계로 정제유를 되팔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원광물부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사업 활동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석유 및 가스 생산 정제량을 2030년까지 하루 210만 배럴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인도네시아는 정제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현재 철강 생산 1000만 톤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 회사와 35억 달러를 투자해 아시아 철강 시장 패권을 거머쥐는 동시에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19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와 전기차용 강판을 공급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강 플랜트 프로젝트를 2단계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측이 언급한 2단계는 합작회사인 크라카타오 포스코의 복합 철강 플랜트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현재 연간 690만 톤 수준인 철강 생산 능력을 1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크라카타오와 포스코가 함께 준비해 합작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크라카타오 포스코 지분은 포스코가 70%, 크라카타오가 3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투자를 진행하면서 양사 지분을 50대 50으로 맞출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 조달도 양사가 같은 비율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오가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 아시아 역내 철강 산업 패권을 잡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철강 제품 시장 주도권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가져오겠다는 포석입니다. 포스코 측은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수소를 원료로 하는 그린 철강 전기차 전용 강판 등 시장 선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와 동반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진행하였던 협력업체 R&D 교육 프로그램을 2022년에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속 프로그램은 R&D 레벨업 트레이닝으로 이름하였으며 대상자는 2021년에 기본 R&D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교육에 참가하기로 한 인적자원은 20개 협력사의 80명 이상으로 모두 2021년 기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후속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참가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워크숍에 대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에 참가한 후 현재 협력업체 직원들의 지식 점수는 2.7에서 7.1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매니저는 인도네시아의 잠재력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성장시킴으로 큰 자산을 만들고 있다며 이 교육 세션을 직접 진행하면서 기량 향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재 협력업체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고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이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인적자원 개선 프로그램은 R&D 교육만이 아닙니다. 버카시의 학생들을 모아 자동차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인턴십 기회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